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속에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국감장 발언은 장외전으로 이어졌는데요. 김수민,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이 전술핵 재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핵화 합의 카드 꺼내들었는데 여당을 중심으로 있는 그 전술핵 재배치론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 네, 뭐 이런 그 상대 도발 국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특히 강원으로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인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그리고 그런 정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대북 강경 노선을 좀 일관되게 걸어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좀 건너가기 어려운 강이었던 것이 한국의 핵 문제거든요. 예전에 예. 노태우 정부 때 전술핵들이 이제 철수를 한 다음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에도 그런 목소리가 없진 않았습니다. 독자 핵무장부터 해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동안에 조금씩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국면에서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안보 측면에서 보면 그 비핵화 합의 파기라는 카드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당 사령탑이 먼저 꺼냈다는 것, 이 부분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추진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지금 한반도 네. 비핵화 선언이라든지 이것 이전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실상 그러한 주장을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정견만으로 이제 꺼낸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뭔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기존의 과거 정부와도 다른 어떤 강한 한방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현 정권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과정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어떤 그러한 이제 배경이라고 보고요. 또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당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북한에 뭔가 강한 한방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어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이 전술핵 재배치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뭐 백가쟁명이에요. 지금 당권 주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예. 이런 상황이 이제 그래서 조성된 것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온도 차이를 좀 이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뭐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PT 체제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 네. 그건 다시 말하자면은 자체 핵무장까지 가는 거는 무리한 얘기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는 그걸 파기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 상황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도 그렇고 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결국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실과 좀 코드를 맞춰가는 측면들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이에 대한 또 기자들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를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 나오면 여러 번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일축을 했습니다. 그때와는 조금 기류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나온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확정된 것은 없다 이고 또 굉장히 원론적이고 느슨하고 모호한 그런 답변입니다. 어떤 뚜렷한 주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대선 주자 때 피력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선을 긋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단은 좀 여운을 남기겠다, 여지를 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대선 주자 때도 말끔하게 정해졌던 건 아닌 것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도전을 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무렵에 예. 이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발언한 것이 좀 혼선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도 확인했을 거예요. 미국 정가에서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대선 가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유승민 당시 후보하고 TV 토론을 할 때에도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좀 국면이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런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독자 핵무장 이런 주장들이 예를 들면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국민의힘 당시의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 뭐 단적으로 당시 정책위원장이었던 위의장이었던 원유철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주장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핵무장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사실 이건 잠재적으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핵실험을 또 재개되는 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예전 같았으면 핵실험 한번 터지고 나서 핵무장, 핵공유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은 터지기 전에 일단 던져보자. 이렇게 좀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게 전반적인 여권의 기류고 그 여러 기류들을 조금 뭉뚱그려서 가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대응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유동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러한 대통령실의 기류 여당 쪽과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전략적 모호성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호하다기보다는 예. 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앞서 대선 기간의 경우에는 이게 이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뭐 생전 처음 우리가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계속 쟁점화된 내용인데 근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따라붙는 반론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둘째, 결국은 전술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걸 꺼내드는 게 아니고 예. 미국 거를 가져오는 것인데 미국이 여기 동의하겠느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선 기간에 선거 기간에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하면은 마치 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선 기간에 이 얘기를 꺼내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닥친 상황은 어쨌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거고 그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당하는 뭔가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당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핵에는 핵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핵무기를 꺼내 들었을 때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상대가 함부로 핵을 꺼내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핵무기 억지로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뭔가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대통령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확실하게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미국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 그래도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당근과 채찍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러시아하고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하고 멀지도 않은 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하는 이런 액션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외교 전략이나 이런 걸 전제해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꼬일 수 있는 대목이 되거든요. 여기에 원론적으로도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핵을 확산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핵을 이제 확산시키지 않는 방향 아닙니까? 예. 비확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용인해 줄 리가 없는 그러한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라고 들고 나와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거절이 된다거나 새로운 한미 간의 외교적인 문제를 예. 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 실현 가능성이 이제 낮다고 보시는 건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순환적 배치라든지 상시 배치라든지 이런 뭐 어느 정도의 반대안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오늘 보도가 몇 가지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핵항모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핵 전략 자산을 예를 들면 괌이라든지 한반도 인근에 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시 배치,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실하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논의하고 있다, 알려졌다 이렇게 일단 보도가 됐는데 예. 이거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단계 낮은 거죠. 실제로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다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이제 유사한 어떤 방안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네. 하면은 미국이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잘 협의를 하면 그러한 방안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예. 다만 이게 미국도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자산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함부로 막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심지어 자체 핵무장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통령실이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강릉 낙탄 현장 방문을 했는데 군 당국이 이 사고를 좀 축소 은폐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저는 아직까지 그 규명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낙탄 이후에 군 당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속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고 직후에 현장에 갔었는데 쇠사슬로 그 현장에서 이제 군에서 봉쇄를 해놓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대목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군의 태도, 정무적인 감각까지를 포함한 태도일 것인데요. 사실 이 낙타는 어떤 뭐 고의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예전에도 이제 현무 미사일 발사를 할 때에 뭐 수초 만에 바다로 떨어진다거나 불발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주민들을 이 공포에 떨 정도의 예. 그런 가까운 그 거리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초유의 일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 뭐 오늘 보니까 그 군에서는 민주당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은폐, 축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던데 사실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에 앞서서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 11시간 정도 떤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공세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군에서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이 꽤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윤 의원과 김문수 위원장 오늘 장외전까지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영복 선생의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고 김일성 사상을 자기 사상으로 하는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당시에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김영남 북한의 김여정을 앞에 두고 세계 약 한 100여 개국 정상을 앞에 두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과 김영남 앞에서. 그것은 뭐 김일성주의자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무조건 김일성주의자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으니 예. 종북 김일성주의자다. 이게 요지거든요. 이게 대명천지에 가능한 논리입니까?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위원장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사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어제는 그래도 조금 사과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장외전에서는 조금 더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것은 김일성주의자다. 이 논리 전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과를 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그쵸. 과거에 쓴 글 뭐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뭐 이런 운동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정권 핵심부에 진출을 해서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과거에 쓴 글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가 잘 안 되고 이러니 내가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 예. 그것도 이제 여야 협의를 해가지고 사과를 했던 거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사실은 국감을 잘 넘겼어야 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는 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기 예. 때문에 김일성 주의자다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저는 이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어떤 의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굉장히 그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 지금 논리적으로 상당히 이 논리 중간 다리를 다 점프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근데 신영복은 김일성 주의자이다. 그러므로 존경한다는 사람도 김일성 주의자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예.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영복 선생이 정말로 김일성 주의자냐? 이것도 공식적으로는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통역당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예. 그것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라는 것이 있지만 그 맥락도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영복 선생 본인이 뭐 명확하게 뭔가 해명하거나 밝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지금과 같은 2022년에 국회에서 신영복 선생은 김일성 주의자이냐를 따지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그러면 김일성 주의자를 따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상당한 의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개인 차원의 활동이나 또는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혼자 생각하는 그런 것에 그친다고 하면야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경사노위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국회에서 막 얘기를 다들 말리는데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인 것이고 그 직책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네.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어제 국감장보다 단호해졌는데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굽힐 생각 없느냐, 굽힐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저는 민주적인 경쟁과 토론의 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태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한쪽의 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뭐 싸움이라면 싸움이고 경쟁이라면 경쟁인데 거기도 규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현 윤석열 대통령은 그 김일성주의 집단하고 선거에서 굳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에게 예비비를 구걸해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같이 한 사회에서 민주적으로 공존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진보 보수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두둔하려는 모습을 보이던데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실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이 보수와 극우가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그 분리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민주적 보수,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가는 것일 텐데 특히나 이런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안 돼 왔습니다. 민주노총도 불참을 해왔었고 예. 그럼 이 세력들을 아울러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자리에 김문수 전 의원이 적임자인가 이 부분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가지고 뭐 총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보도된 사실이나 이런 걸 보면 2019년에 자유한국당에서 과거에 이제 그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등등이 모여서 보수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연사로 김문수 당시에 전 지사를 불러서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지금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싸우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김무성 전 의원한테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주를 1000년 동안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향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이 아니고 이런 이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을 경산호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무슨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는 해줘야 되는 이 수준이다. 이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때 그 토론했던 장면을 보면은 김문수 위원장이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권성동 의원도 있고 했는데
이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하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만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모양새는 좀 좋지 않았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어제 국감 자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김문수 위원장을 이 위원장이 퇴장시키니까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서 같이 퇴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배경과 이유는 뭐냐? 결국 대통령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서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느냐?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실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오늘 김문수 위원장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과연 또 다른 설명을 내놓을지 아니면 또 확고한 입장을 밝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해당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지금 소환 조사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먼저 김시민 평론가님. 네, 뭐 장관의 소환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어떤 고비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수사 흐름을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고 예.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일선의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라든지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윗선이 어디인가 이 부분은 예. 자연스럽게 파고들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남아있는 것은 당시 청와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장관도 장관이지만 또 장관들 간의 어떤 안보 관계 장관 회의도 있겠거니와 그 윗선에 뭐 국가안보실이라든지 대통령 쪽 이쪽으로 더 들어가는지가 또 남아 있을 뿐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큰 일은 아니다. 서욱 전 장관의 소환 자체는 이미 뭐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라고 봅니다. 예상되는 절차라고 하셨고 국가안보실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견하셨는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곧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의 보고 내용을 뭐 삭제를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삭제 정황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이제 공무원, 이 피살되신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라는 정황으로 몰고 간 거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비슷한 내용이 있는 국정원 관련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 관련 수사를 당연히 타고 올라가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제 목전에 다다른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잘 해서 정말 이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치적 논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수사거든요. 예. 검찰이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죠. 감사원이 예. 감사를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내일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중간 조사 결과를 막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예. 그런데 역대 사건 중에 이렇게 감사원이 이런 사건을 중간 조사 결과를 이런 시점에 막 검찰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발표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고, 아마도 그 내용은 전 정부가 월북몰이를 한 게 맞다라는 게 될 것이다라고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지금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사가 어떤 결론으로 치닫든 간에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냐, 예. 너무 지금 우려가 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예견된 절차이기도 했겠지만 정치적으로든 어쨌든 논란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지금 반환점 돌고 있는 국감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국감장에 등장했던 대똥이가 올해 또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잠깐만 좀. 예, 얘가 원래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대동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 양탈을 쓰고 자꾸 이렇게 양미 속에 가서 이상한 거 많이 뺏어 먹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먹더니 이상한 냄새를 풍겨서 제가 대동에서 이름을 대통이 아니고 대똥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이번에 또 나온 이유가 제발 좀 나 다시 한번 좀 데려가 달라.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새 이 양도구육 아닙니까? 양의 탈을 쓰니 불독. 이 양도구육이 오용되고 있다. 우리 대똥이 미워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임의로 또
뺏어가지 마시고. 송석진 의원님, 마이크를 지금 위원장으로서 그거 꼭 올려놓고 하셔야겠습니까? 그 양도구역이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겠습니까? 지금 예, 그 어쨌든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사실? 자, 그래 제가 설명드릴게요. 권익위 위원장님, 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가 좀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권익위 위원장님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분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가 원래 대장동 사태를 제가 풍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소품이에요, 지난 국감 때. 그런데 지금 새만금 해상 풍력을 보면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전현희 권익위 판 새로운 이 대장동 사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저 태양광 일단 새만금 그 사연은 해상 제가 풍력에 대해서 전혀 그 권익위 사안에 위원장으로서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요. 결제하고 네.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이번 정무위에서 제가 네. 오늘 위원장님, 처음 잠깐 이거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위원장.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시점에서 양도구역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대통령이 오랜만에 보는데요. 작년 대장동 사태 때 국감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사실 그때 시민들이나 누리꾼들이 대장동 사태 풍자를 하는 여러 가지 기발한 그런 게시물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단연 가장 재미없는 것이 대똥이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노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걸 또 들고 나와서 이제 또 다른 사안에다 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석준 의원이 제기한 문제 중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은 있습니다. 좀 기사들을 살펴보면 뭐 태양광 사업에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사업자 측을 대변한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제도 개선 이행률 이런 것들이 전현희 위원장 이후에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적들을 그냥 하면 될 것을 괜히 저는 불필요한 소품을 동원해서 논란이 다른 데로 새는 쪽으로 기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그렇게 좋은 평가는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성상납 혐의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송치했다기보다는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할 송치 예정이다. 방침이다, 이제 이런 네. 건데요. 그러니까는 무고 혐의라는 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을 과거에 받았다라는 내용을 유튜브를 운영하는 어떤 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무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무고임을 판단을 하려면 그러면 실제로 성상납이 이루어진 이 문제가 있었느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따져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대응하는 건 무고가 맞다라는 거는 결국은 성상납이라든가 이런 사실관계는 있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겠죠, 경찰은.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앞서도 이제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은 논란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서울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왜 유튜브에서는 이 법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도 좀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고 뭔가 의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할 것 같아요. 이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총선 전에 그러면 이 관련 재판, 성상납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 만약 기소가 되면 재판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이걸 근거로 해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린 거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지금 가처분 걸어놓은 거에 대해서 다 본안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를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대표해서 끌어내리고 비대위를 만든 거에 대한 그러한 재판에서의 결론, 이런 것들이 최소한 1심 수준에서는 결론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선거에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될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텐데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경찰 검찰 문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송치가 된다고 해도 검찰에서 기소 결정은 내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무고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상납 유무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했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검경의 처사와 무관하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맞닥뜨린 부분은 이게 하나의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법 리스크인데 사법 리스크가 법정에서의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할지라도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지금까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허점들이 있었어요.
그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예. 부분들, 그 점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